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대부리는 응신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관창 쪽으로 계속 내려갔다. 건어물전을 지나서 천국인 요리점 앞을 지나다 말고 태화루에 엄장하고 둔팍하게 생긴 중국인으로부터 내동댕이 침을 당해 길바닥에 낮아빠진 비렁뱅이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40대 4대 삭신이 멀쩡한 비렁뱅이 사내는 길바닥에 팽겨친 채 나무로 된 동양 그릇을 집어들고 청요리집을 향해 퇴퇴 침을 뱉어댔다. 이거 보시오. 아직 저녁을 먹지 못한 모양이구려. 대부리가 비렁뱅이 사내에게 말하며 조금 전에 사탕을 사면서 받은 거스름돈을 동양 그릇에 넣어주었다. 그러자 비렁뱅이 사내가 몇 번이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대부리는 일본인 상점에서 비치는 남폭불빛에 비렁뱅이 사내의 얼굴을 얼핏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비렁뱅이 같지가 않았다. 이거 보시오. 4대 삭신이 멀쩡해갖고 왜 비렁뱅이질이오? 그 동양 그릇 집어 던져 버리고 나랑 함께 응신청으로 갑세다. 당신 같으면 등짐근 노릇을 할 수가 있을게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비렁뱅이 사내의 팔을 잡았다. 억지로라도 응신청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렁뱅이 사내가 대부리의 손을 뿌리쳤다. 내 한 몸뚱이라면 이 짓거리를 하겠소. 비렁뱅이 사내가 대부리의 손을 뿌리치고 나서 하는 말이었다. 그럼 식솔이 있소? 식솔이라고요? 내 식솔은 비렁뱅이가 아니라오. 비록 메인 몸이긴 해도 입 걱정은 안 한다오. 비렁뱅이 사내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이요? 한 몸뚱이라면 이 짓거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 않소? 우리 도련님 팔자 탓이오. 도련님이라고 했소? 그래요. 금지오겹 같은 우리 도련님 때문이지요. 비렁뱅이 사내는 점점 더 아리송한 말을 하였다. 대부리는 도무지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래, 도련님은 어디에 있소? 저 세관창 뒤 낡은 창고에 계신다오. 암의 시방 저녁거리를 비럭질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유. 그렇다면 댁은 금지오겹 같은 도련님 때문에 밥을 빌려 다닌단 말이오? 그러면 내 목구멍 때문에 이 짓을 할 것 같소? 그렇다면 그 함지 이리 주시오. 내가 먹을 것을 좀 사올 테니 여기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러면서 대부리는 비렁뱅이 사내로부터 동양 그릇을 받아들고 세관창 모퉁이에 있는 조선인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 2그릇을 사서 함지에 담아들고 나왔다.
어서 대개 도련님에게 가봅세다. 대부리가 뜨근뜨근한 국밥이 가득 담긴 함지를 비렁뱅이 사내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대부리는 비렁뱅이 사내의 금지 오겹 같은 도련님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비렁뱅이 사내의 앞장을 섰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을 만나 뵈시렵쇼? 그렇소. 지체 높으신 대개 도련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고 싶소. 좋세다. 저녁거리를 사주셨으니끼니 우리 도련님을 만나 뵙게 해드리지요. 그러면서 비렁뱅이 사내는 대부리를 제치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잠자코 비렁뱅이 사내의 뒤를 따랐다. 비렁뱅이 사내는 세관청 옆에 쓰레기 더미 앞을 지나서 억새가 우거진 갯가를 타고 걷다가 상여집 같은 낡은 창고 가까이에 이르렀다. 대부리는 날마다 세관창을 드나들면서도 그곳에 그런 창고가 있는 줄은 몰랐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 도련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비렁뱅이 사내가 명령하듯 대부리에게 말하고 먼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비렁뱅이 사내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창고의 판자 틈새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대부리는 창고에서 10여 보쯤 떨어진 자갈밭에서 서서 비렁뱅이 사내가 그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해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가 창고 밖에 서 있기 시작한 지가 담배 한 대 참이나 훨씬 지나도록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비렁뱅이 사내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비렁뱅이 사내가 창고의 낡은 판자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내밀더니 들어와도 좋다는 손짓을 하였다. 대부리는 기름 심지불이 호드득거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손으로 코를 쥐어막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고기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냄새가 좀 고약하지요. 그치만은 조금만 있으면 아무 냄새도 안 나지요. 여기가 원래 자벌을 말렸다가 보관하는 창고랍디다요. 비렁뱅이 사내가 코를 쥐어막고 있는 대부리를 보며 말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대부리는 코를 쥐어막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핏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대여섯 평 남짓되는 창고의 여기저기에 찌그러진 괴짝이며 지푸스러기, 헌 가마니, 타다 남은 장작 등이 어질더분하게 널려 있었고 여다들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한 판자문 맞은편에 두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자리에 집과 거적을 깔아 놓았으며 그 거적 위에서 10살 안팎의 길게 머리를 따내린 사내아이가 방금 비렁뱅이 사내가 들고 온 국밥을 개걸스럽게 퍼먹고 있었다. 얼굴이 헬쑥한 사내아이는 대부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내아이 앞에는 비렁뱅이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내아이가 국밥을 퍼먹는 모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렁뱅이 사내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그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코를 쥐어 먹지 않아도 될 거다. 비롱뱅이 사내가 대부리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코에서 손을 떼어 보았더니 처음 창고 안으로 들어설 때보다는 냄새가 덜했다. 그러나 심지불 타는 냄새가 너무 고약했다. 아마 썩은 고등어의 기름으로 심지불을 켜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 싶었다. 그나마 창고의 판자문 틈새로 갯바람이 널름거리는 탓으로 기름불이 춤을 추듯 바람을 타고 출렁거렸기 때문에 냄새가 더한 듯 싶었다. 도련님, 다 자수셨습니까요? 잠시 후에 비렁뱅이 아이가 수저를 놓고 물러앉으며 개 트름을 하자 비렁뱅이 사내가 동양 함지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비렁뱅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힐끔 대부리를 보았다. 비렁뱅이 사내는 그제야 국밥 함지에 숟갈을 넣었다. 그러나 남은 음식은 몇 숟갈 되지 않았다. 그는 겨우 서너 숟갈을 입에 떠넣고 나서는 함지를 쳐들고 마지막 한 방울의 국까지도 쫄쫄거리며 둘러 마셨다. 그는 비렁뱅이 아이가 먹고 남긴 찌꺼기만으로 겨우 저녁을 때운 것이었다. 내가 우리 전서방 친구냐? 비렁뱅이 아이가 대부리를 보며 물었다. 비렁뱅이 아이가 대부리를 보며 물었다. 비렁뱅이 주제에 어른한테 해라로 하대를 하는 그 아이의 태도가 화가 나기는커녕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비렁뱅이 사내가 동양암지를 치우면서 대부리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던 것이었다. 대부리는 그 눈짓의 의미를 곧 알아차리고 그렇구만요. 셋내는 전서방의 친구로구만요. 하고 마치 옛날에 상전들에게 하던 대로 답하며 허리까지 굽적거렸다. 성이 있느냐? 비렁뱅이 아이가 건방진 얼굴을 하고 다시 물었다. 대부리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장가이옵니다. 그래, 장서방은 뉘댁 비자냐? 예? 예. 옛날에는 노루목 양진사 댁의 비자였습니다만 시방은 아무에게도 매인 몸이 아니로구만요. 대부리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누가 장서방을 놓아주었다는 겐가? 비렁뱅이 아이가 다시 물었다. 대부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아이의 말에 고분고분 대답을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렁뱅이 사내가 다시 대부리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였다. 나라에서 도와주었습지요. 인제는 아무도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없답니다요. 사람을 부리면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주게 되었습니다요. 이제는 일을 시키면 한 만큼 삭을 받게 되어 있습지요. 누가 그러더냐? 갑자기 비렁뱅이 아이가 소리를 꽥 내질렀다. 종은 종이고 상전은 언제까지나 상전인 게야. 전서방은 어찌 저런 고약한 놈을 친구로 사귀었는가? 집에 가면 내 아버님께 고해 바칠 테다. 비렁뱅이 아이가 큰 소리로 꾸짖자 비렁뱅이 사내가 연신 허리를 굽적거리며 잘못을 빌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리에게 어서 나가달라는 눈짓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창고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대부리는 비렁뱅이 사내와 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건방지고 무례한 아이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어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측은한 눈길로 그 사내를 보았다. 나 좀 봅세다. 대부리가 비렁뱅이 사내에게 덕지수를 말하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창고 밖에 서서 비렁뱅이 사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가 지식거리는 걸음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대부리를 바라보았다. 아유, 미안하외다. 우리 도련님 성미가 잘한다오. 비렁뱅이 사내가 대부리를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며 말했다. 어찌 된 게요? 대부리가 물었다. 그는 아무래도 그들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내가 어찌 되었다는 게요? 아니, 뭐 땜시 저런 호로풀 상놈의 애새끼 시중을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그려. 이보시오, 말 조심하시구래. 우리 도련님한테 호로풀 상놈이라니. 비렁뱅이 전서방이 정색을 하고 대부리의 말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부리는 그의 말투로 보아 어둠 속일지라도 전서방의 일그러진 얼굴 표정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저놈이 전서방의 상전이란 말이오? 그렇소이다. 우리 도련님이 뉘댁 자제분이신지 아시오? 이엄진 대감의 독자시라오. 이엄진 대감이 뉘긴디오? 아이고, 이 대감님을 모르는 것을 보니 조선 사람이 아니로구만. 비렁뱅이 전서방이 대부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아냥거렸다. 그런 고관대 대개 자제가 어찌해서 비렁뱅이가 되었단 말이오? 대부리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 아무리 세상이 둔갑을 하듯 요변을 한다 해도 대감댁의 자제가 비렁뱅이 노릇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팔자떼암을 하기 위해서라우. 팔자떼암이라뇨? 우리 도련님 운세에 언젠가 한 번은 비렁뱅이가 될 팔자락을 타고났답니다요. 그래서 미리서 그 팔자땜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비렁뱅이 노릇을 하게 된 거라오. 부모님들 잘 살 때 미리서 비렁뱅이질을 해버리고 나면 팔자땜을 하게 되어 앞으로 탈 없이 잘 사시게 될 것이 아니겠수? 대부리는 비렁뱅이 전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뱃속에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큰 소리로 웃고 싶어졌으나 애써 참았다. 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양반집 아들이 팔자마기를 위해 일부러 비렁뱅이질을 하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더구나 양반집 아들이 비렁뱅이 노릇을 하는 동안에 하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빌어 오게 하여 전서방까지도 팔자에 없는 비렁뱅이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분명 계명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 전서방은 비렁뱅이를 매시는 하인이구려. 대부리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나는 이대감댁의 하인이라. 조부님 때부터
그댁 종이었다오. 전서방은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이 떳떳하게 말했다. 오히려 세도가의 하인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말투였다.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만 합니까? 집에서 나온 지가 이제 겨우 달포쯤 지났으니 아직도 11달이나 남았세다. 1년은 다 채워야 한다니끼니 아직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대부리는 한숨을 길게 토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전서방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상전의 팔자마기를 위해서 그 자신이 비렁뱅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의 바보스러움 때문에 괜히 울화가 치밀었다. 대부리는 전서방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다. 대감댁아이의 운명과 전서방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 때문에 전서방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아니, 앞으로 1년 동안이나 이 짓거리를 어찌하실라요? 엄동설안에 얼어 죽으면 어쩔라요? 나도 그게 걱정이요. 비렁뱅이질을 해보니 그래도 구들장 위에서 잠자고 배고픈 건 모르고 살았던 하인 노릇하던 시절이 간절하외다. 이 비렁뱅이질도 게으른 놈은 못하겠습니다. 도련님과 내가 먹을 만큼 한 끼니 밥동량을 할라치면 못해도 20나무 집은 돌아댕겨야 하는디. 아니지요. 재수가 없는 날은 30집도 더 돌아댕기지요. 그것도 날마다 가는 집에 다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자꾸 멀어지거든요. 이래 20남은 집 돌아서 밥동량을 해가지고 와서 먹고 살려면 트름 한번 하고 나면 또 어느새 점심때가 되고, 점심 먹고 나면 금방 저녁때가 되고 그럽대다. 어찌나 바쁜지 세수할 시간도 없세다. 우리 도련님은 날마다 세수를 하시지만은 내는 세수 못한 지 닷새도 넘었다오. 그러면서 전서방은 어둠 속에서 마치 세수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얼굴을 서너 차례 문질렀다. 집어치우고 나하고 응신청으로 갑시다. 세관청 등짐꾼이 되면은 하인 노릇을 하는 것보단 나을게요. 몇 년 돈을 여축하면 땅마직이라도 사게 될 게니까요. 대부리는 전서방을 도와주고 싶었다. 전서방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대부리는 전서방에게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노루목 양진산의 종으로 있을 때 양진사의 부대낌에 근동의 가난한 농사꾼들한테 보수세를 받으러 다니면서 행패를 부렸던 일을 생각하면 그때 그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무렵 그의 눈에는 양진사의 들볶임에 못 이겨 사용하지도 않은 보수세를 억지로 내야 했던 가난한 농군들의 비참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시방, 당장에 나를 따라갑시다. 나도 한때는 종놈이었소. 허나 시방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삽니다. 돈도 여축을 했소. 대부리가 마치 전서방을 당장 은신청으로 끌고 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의 팔을 붙잡으며 다시 말했다. 그러자 전서방은 대부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를 의리 없는 짐승이 되라는 게요. 가난하고 힘이 없을수록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법이라오. 금지옥에 우리 도련님을 내몰라라 팽개치고 돈벌이를 하라고요. 우리 5 식구 이대감댁 덕택으로 여태껏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 은혜를 나 몰라라 하고 돌아서 베리라고요? 예끼어보쇼. 차라리 나더러 개돼지가 되라고 하쇼. 의원. 전서방이 대부리를 향해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10수년 전 대부리도 웅보형이 억지로 보수세를 받으러 다니던 그를 조심스럽게 타탈라치면 지금의 전서방과 같이 의리를 내세우면서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줄이나 아느냐고 대들었던 것이다. 그 무렵 대부리는 누구든지 그의 상전인 양진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았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비렁뱅이 아이가 목청껏 전서방을 불렀다. 이제 냉큼 가보쇼. 우린 여름까지만 재물포에서 빌어먹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려. 우리 대감 마님께서 1년 안엔 한성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창고 안에서 다시 비렁뱅이 아이가 환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서방을 불렀다. 전서방은 거듭 대답을 하면서 창고 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대부리는 전서방이 창고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그곳에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미국인들이 월미도에 세운 석유 저장소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세관 창고 건너편에 영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세운 연초 공장에서도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대부리는 응신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몸을 돌려 세웠다. 그때 창고 안에서 단소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찬설이 맞은 갈대밭을 맵찬 겨울 찬바람이 거칠게 죄 흔드는 듯한 가락이었다. 단소의 가락은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숨을 죽이면서 긴긴 겨울밤 청상과부의 흐느낌처럼 구곡 간장을 아프게 쥐어 뜯는 소리로 변했다. 대부리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말고 단소 소리에 취해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창고 가까이에 다가갔다. 대부리는 창고의 낡은 판자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단소는 전서방이 불고 있었다. 팔자마금을 하고 있는 비렁뱅이 아이의 하인 노릇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바보스러운 전서방이 그렇듯 아름답고 애원처절한 단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단소를 불고 있는 전서방의 모습이 전혀 딴 사람으로 보였다. 비렁뱅이 아이를 버리라고 하느니 차라리 자기한테 개돼지가 되라고 하면서 자기는 상전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던 전서방은 그의 온갖 서름을 단소 소리로 사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제 도련님이 한번 불어보시오요. 전서방은 소리를 멈추고 그가 불었던 단소의 취구를 소매 끝으로 문지른 다음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다. 비렁뱅이 아이가 전서방한테서 단소를 받아들고
입에 댔다. 자, 이렇게 치구의 혀에 입김을 불어 넣으십시오. 입김의 반은 밖으로, 나머지 반은 대통 속으로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옵죠.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이 5개의 지공을 열고 닫으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서 불어보세요. 입술을 한일자로 하시고 치구를 아랫입술에 바짝 붙여서 침을 뱉기 퇴퇴 입김을 불어 넣어 보십시오.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으면 약한 소리가 나고 입김을 세게 불어 넣으면 높은 소리가 나죠. 자, 어서 불어보시래도요. 천서방이 비렁뱅이 아이에게 단소 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비렁뱅이 아이는 천서방이 이른 대로 치구를 아랫입술에 붙이고 입김을 불어 넣는 듯 싶었으나 훅훅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비렁뱅이 아이가 단소를 거적 위에 동댕이 쳐버렸다. 이까짓 거 배워서 못하노? 이런 것은 전서방같이 상놈들이나 부는 게지. 하고 퉁명스럽게 내질러 버렸다. 아이고, 그래도 도련님, 이것을 배워두시면 세월이 바람 모양으로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요. 도련님께서 이 단소를 배우시면 1년이 아니라 한 달만큼이나 쉬 지나가게 될 거로구만요. 이놈도 종이 싫어서 10살 때 남사당패를 따라 나서서 처음에는 삐리로 들어가서 무동짓을 하다가 풍물잡이가 되었지 않습니까요? 그때부터 단소를 불었는디 어찌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20년이 휙 지나가고 말더라니까요. 세월 보내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만요. 세월 보내는 데뿐만 아니라 울컥하고 고달픈 마음 다독거리기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지요. 그러면서 전서방은 단소를 집어 다시 비렁뱅이 아이한테 내밀었다. 그러나 비렁뱅이 아이는 끝내 단소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전서방이 단소를 불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단소장이 전서방을 만나 그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애원처절한 그의 단소 소리를 들으며 응신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부리의 머릿속에 문득 난초 아버지 줄패장이 영감이 떠올랐다. 그리고 난초 소식이 궁금했다. 그는 말바우 어미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난초와 짝을 이루었을지도 몰랐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말바우 어미 생각도 간절해졌다. 문둥이가 되어 행방을 감춰버린 후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른 지가 벌써 4, 5년이 넘었다. 대부리는 응신청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 걸음을 멈추어 섰다. 문득 비렁뱅이 전서방의 단소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그의 귓전에 맴돌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저 잠깐 동안 같이 있으면서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한 10년쯤 사귄 사람을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 듯 아쉬움이 남았다. 전서방이 비렁뱅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음식을 남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며
단소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 그리고 대부리에게 던진 몇 마디가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다. 대부리는 일본 조계의 번화한 상점들 앞을 지나 응신청으로 가고 있었다. 외남학신이 땅에 끌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끌지를 하는 소리처럼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가 제물포에 와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외남학신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온몸에 땀구멍이 커지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것은 마치 그가 동학군 시절에 관군들에 쫓기던 심정과 비슷하였다. 외남학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급하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깊은 밤 일본 조계의 거리에서 들리는 외남학신 소리는 유난히 더 크고 날카롭게 울렸다. 대부리는 오랫동안 일본 조계의 번화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난폭불도 싫었다. 술 취한 일본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 비틀거리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술 취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선 사람들은 술 취한 일본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겁에 질린 듯 슬슬 피했다. 대부리도 그들을 피했다. 다시 전서방의 애원처절한 단소 소리가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덴노헤이까 반자이! 를 외치고 사탕을 얻어먹던 아이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알 수 없는 꼬부랑말을 짓거리기를 좋아하는 순영이의 잘난 척하는 얼굴도 그의 눈앞에 밟혀왔다. 대부리는 일본 조계 거리를 지나 응신청 골목으로 휘어들었다. 골목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깜깜했다.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조선인촌은 밤만 되면 무덤처럼 조용했다. 깜깜한 응신청 골목을 꿰고 가면서 대부리는 그날 하루가 1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만큼 아픔도 컸다. 그는 음울한 기분으로 응신청의 대문을 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리운 것은 고향뿐이었다. 전서방의 단소 소리처럼 우는 영산강 물소리가 듣고 싶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뒤에야 응신청으로 돌아온 대부리의 기분은 마치 땡감을 훔쳐먹고 난 뒤처럼 뒷입맛이 떨떠름했다. 그가 내동 뒷거리 응신청의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밤이 너무 깊은 탓인지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응신청은 모군청 혹은 영신조라고도 불렀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낡은 행랑채가 있고 정면에 단층 한식의 본관이 그 좌우에 또 야트막한 기와집 두 채가 마주보아 입구자 모양으로 보였다. 본관은 사무실이었으며 나머지 두 채의 행랑과 본관 좌우의 기와집에는
큰 객사처럼 방들이 즐비하였다. 이곳에서는 제물포가 개항되자 막대하게 소요되던 노동력을 공급해주면서 구전을 받고 있으며 뜨내기 일꾼들의 숙소로도 겸하고 있었다. 아무나 제물포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싶을 때 이 응신청 사무실에 찾아와서 신입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그때그때 일자리를 구해준 다음 첫 달 품삯이 나오면 구전을 떼어갔다. 대부리와 짝귀도 처음부터 응신청 신세를 졌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합숙을 하고 있다. 제물포 응신청에는 70명이나 되는 뜨내기 일꾼들이 합숙을 하고 있었으며 모두들 부두에서 등짐꾼 노릇을 하며 살아갔다. 대부리는 합숙을 하고 있는 등짐꾼들 중에서 가깝게 마음 터놓고 사귄 친구들이 몇 있었다. 장성 백암산에서부터 10년 가까이 붙어 다니는 짝귀와는 친형제만큼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이외에도 형님 동생 너냐 내냐 하는 처지에 있는 친구가 너댓 되었다.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라는 오태수는 이름난 투전꾼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전답을 옴실하게 팔아 한몫 단단히 잡겠다고 개항지 제물포에 들어온 지가 3년이 넘는다고 하였다. 그는 한몫 잡기는커녕 투전반에서 미천을 모두 날리고 노모와 처자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어 선창 등짐꾼 노릇을 하면서도 미천이 모아지거나 돈줄을 잡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투전판에 뛰어들어 잃은 돈을 되찾을 각오로 버티는 터였다. 역시 고향이 강원도 철원 옆 두촌이라는 박치기 천팔봉은 원래는 보부상 패거리들과 휩쓸려 여러 고을 장들을 떠돌아 다니다가 제물포가 개항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지 4년 동안 하는 일 없이 객주집과 주막을 들락거리며 왈패 노릇을 하던 중 우연히 술자리에서 대부리를 만나 함께 세관청 인부가 되었다. 천팔봉은 성질이 워낙 왁살스러운 데다가 오랜 뜨내기 생활이 몸에 깊숙이 배어 정을 주고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 자신이 실토한 대로 대부리를 만나게 된 후부터는 사내들끼리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할 만큼 사람이 달라졌다.